네, 이번 시간에는 11장 자기와 사회 인지, 발달 이론에서 자기 발달 또는 자아의 발달 또는 사회성의 발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기의 발달하고 사회 인지의 발달 두 가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발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회인지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인지가 형성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는 남과 다른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인지 형성에 자아의 발달이 자기의 발달이 먼저 선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발달과 관련돼서 크게 자기 개념,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자존감,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자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도식을 알아볼 텐데, 보통은 이전까지는 셀프를 자아로 많이 번역을 했다가 요즘에는 자기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자기 자아 이렇게 섞여서 쓰기도 할 텐데, 자기 효능감 같은 거는 자아 효능감에서 지금은 많이 자기 효능감으로 바뀐 거고, 자기 개념 같은 경우는 자아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자기 통제 같은 것도 자아 통제가 더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아 정체성은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남아 있네요. 그래서 용어를 둘 다 이제 셀프가 관련돼 있구나. 이게 약간 지금 번역이 이제 좀 변해가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기 개념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개념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죠.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 거기에 대한 지식, 또 거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뚱뚱해요랑 같은 것이고, 이런 생각에 대한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마음은 자기의 신체나 사회나 아니면 지적인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인지적인 평가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측면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로 종합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자기 개념이 자신의 능력이나 역할 이런 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속성이긴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도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념이 변할 수도 있겠죠. 자기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 측면에서의 자기 개념은 뭐 나는 운동을 잘한다, 뭐 나는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 뭐 몸이 건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제 신체적 측면의 자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자기 개념도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책에는 서연이가 나는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어떻게 사회적 자기를 형성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와 관련돼 있어요.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귄다고 했지만, 거기 나온 나연이는 친구가 아주 많고 항상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 친구들과 북적거리는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는 사회적인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사회적 자기 개념이. 그 다음에 유능성인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유능하고 어떤 측면에서 유능하지 않다고 자기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운동을 못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자기 개념의 일부가 유능성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잘하는가, 나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공부를 잘한다든지, 나는 아니면 뭐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유능성 자기 개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는 심리적 자기라고도 해요. 내적 자기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사고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서 서연이는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 닥칠 다양한 일에 걱정이 많고 자기에게 닥친 일을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이나 아니면은 나에게 벌어진 사건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느냐, 어떻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좀 약간 숙고하는 스타일이 내적인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연이는 철학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연이 역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자기가 있지만 결국은 내적인 자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그 감정과 사고가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개념은 연령이나 문화나 타인의 피드백이나 자기 관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가 다르면 다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피드백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또는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타인이 어떤 식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뭐 친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에 따라서 또 자기 개념이 많이 형성돼요.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개념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이런 식으로 책에 나온 표 11-1처럼 구분할 수 있어요. 한두 살 어릴 때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뿐이죠. 나는 엄마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아기에는 자신의 신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인식하죠. 이 시기에 자기 개념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뭐 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공룡을 좋아해요. 뭐 나는 뭐 사탕을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뿐만 될 그 제한적이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자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증가하면서 고학년 이런 쪽으로 갈 때 특히 사회적 비교를 하고 경험이 늘어나면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친구들과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또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인기가 좋다, 인기가 낮다, 뭐 성적,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념이 좀 더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청소년기의 청년기에는 주로 추상적인 특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나는 뭐 내적인 어떤 내면의 뭐 의미를 추구한다든지 되게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라고 나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추상적인 특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자기 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인의 피드백은 특히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모든 학생들에게 자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부모와 교사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또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죠.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이 권위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에 어떤 종류의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권위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양육태도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위적인 것과 권위를 가진 것은 좀 다르다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뭐 상하 관계를 따지고 위계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꼰대 같은 것은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꼰대가 아닌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상호작용해야지만이 이런 피드백을 제대로 신뢰롭게 받아들일 수 있죠. 가령 어떤 학생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하도록 교사가 누구는 그림을 참 잘 그리네, 예술적인 소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교사가 권위가 없으면 그 학생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 나는 예술에 소질이 있고 예술 방면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말을 듣게 하려고 권력을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또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거나 또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성공 같은 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경쟁을 피하고 개인적인 능력 향상에 강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 과정 안에서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설계를 하면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발달에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요즘에는 자존감이라고 더 많이 번역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아 존중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기 존중감 하다 자기 존중감이 조금 어색하니까 그냥 자존감으로 붙여서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도 되고 또는 셀프 워스라는 말도 돼요. 둘 다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감을 말하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죠. 결국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반응도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점수를 잘 받아서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때 그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감정이랑 느낌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거죠. 나는 뚱뚱해서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뚱뚱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뚱뚱해서 자기가 싫고 자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별로 가치롭지 않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존감은 그런 느낌이나 정서적인 판단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행복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행복감.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왜 행복감하고 관련되겠어요. 결국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느낌은 내가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행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은 전반적 자존감,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는 뭐 뚱뚱해서 싫다라는 식으로 그 특수한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모습에서의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해도 난 특별히 운동과 관련돼서 내가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왜 행복감과 관련이 됐냐면, 타인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 타인의 말에 휘둘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팔랑귀 이런 것처럼 타인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결국은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이 뭐 내가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그거 이상해? 이렇게 누가 말했을 때 그래? 나는 이거는 이상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더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형성된 안정된 자존감이 그 안정적으로 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수록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또는 불안정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피드백을 쉽게 수용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에 휘둘린다는 게 아니라, 휘둘리기보다는 이걸 수용한 다음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또 제 말이 내가 받아들여서 고칠 부분이 있는가? 또는 쟤는 단순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이 없으면 누가 A라고 말하면 나는 A라고 생각하고 누가 너는 이렇다고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너는 운동을 못해 그럼 나 운동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금방 생각해 버리는 건 안정적인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타인의 피드백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피드백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 결국은 남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약간은 변화하는데 이 변화는 V자 모양을 그린다고 해요.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다양한 삶의 역할 아니면 새로운 과제,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혼란스러워졌다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길러나가면서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이 자존감이 굉장히 안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이 지난번에 배웠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가족 구조나 경제 배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자기 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인 반면 자존감은 그 인지적인 이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행복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거는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포함하죠.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다는 느낌은 그런 느낌과 관련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조금 더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자기 발달의 한 요소인데 이 자아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아까 자기 개념이랑도 연결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냐, 내 위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나 아니면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했는데 유명한 학자로는 에릭슨과 마샤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정서 발달, 성격 발달에서도 좀 봤었죠. 그때에 얘기한 에릭슨의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정체성의 획득이었어요. 정체성을 획득해야 그것이 발달 위협, 즉 정체성 혼미로 가지 않고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에릭슨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과 개인에 대해서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 단일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지만 관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 안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이라는 거죠. 단일성이라는 거는 내가 같은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사람, 저럴 때는 저런 사람. 여러분들을 많이 아는 그 다중인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결국 단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병리적인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단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죠. 여자로 태어났다. 우리 집안에 태어났다. 우리 나라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과 되기도 하지만 내가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학을 갈 것이냐, 대학을 가지 않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택하지 않을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 영역들과 원래 타고난 기정 사실들이 함께 결합해서 또 통합적으로 어떤 그 단일화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에릭슨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청소년기, 청년기 이거는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정체감 형성이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역할 혼미가 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때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결국은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의 또래 집단이 되겠죠.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선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사회적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정체감이 형성되기 굉장히 쉬운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슨이 이 발달 단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그 연령을 일반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굉장히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때로는 청년기에도 이 정체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명확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획득했느냐 획득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탐색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는지, 그 탐색과 노력, 즉 탐색과 헌신의 이 두 차원으로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탐색에 대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이 차원으로 예 아니오 예 아니오에서 사사부면으로 각각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혼미라는 것은 이 단계인데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정체성 유실은 내가 탐색을 하지 않고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이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을 성급하게 채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좋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는 뭘까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체성이 형성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그 시기죠. 그래서 이 정체성 유예와 정체성 혼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 혼미는 발달 위기가 되지만 정체성 유예일 때는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찾는 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체성 성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은 정체성 혼미보다는 좋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성취는 갈등이나 의사결정, 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이 이제부터 노력하고 헌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드디어 어치브먼트 했다, 성취한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마샤의 이론이 요즘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얘기는 청소년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식으로 탐색과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